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알랭 바디우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도가 처음으로 알랭 바디우를 다루는데 주로 바디우에 대한 그 중요한 철학적 형이상학을 다루고 있는 1988년도에 나온 레트로의 레벤느멍이라고 하는 존재와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을 주로 3-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게 바디우가 쉬제, 주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에트라, 존재, 그 다음에 또 베리테, 진리,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도는 이 알랭 바디우의 중요한 사유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존재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세부적으로 3-4차례에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좌가 3-4번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알랭 바디우는 지적의 친구로서 모든 지적과의 그 사회주의 운동,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도구화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19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죠. 현실 정치의 사회주의는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배하게 되고, 여기에서 무한 경쟁의 어떤 그러한 사회로 내몰리게 되면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못지않는 그런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에 대항하여 평화와 자유를 위한, 그죠? 그러한 투쟁의 지적과 함께 오늘날까지 참여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작품에도 바디우는 어디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지적은 바디우의 작품에 서문을 쓰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서 오늘날까지 두 사람 다 살아있는 철학자로서 건재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거의 또 노년기가 되어서 두 사람 다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여러 가지 들리기도 하는데, 바디우는 13년에 멈춰라 생각하라고 하는 그 기획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1차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나타난 코민 운동, 그러니까 공산주의 코민이라 그러겠죠. 그 코민 운동에 참여하여 오늘날까지, 그죠? 1차 코민이 마르크스, 2차 코민을 레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코민이라고 한다면, 3차 코민의 운동이 바로 알랭 바디우와 같은 이런 자들, 현대의 코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물론 마르크스와 다른 이론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마르크스적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철학자겠죠. 지적도 역시 다른 이론을 갖고 있지만 바디우와 오늘날 그러한 마르크스에 대한 그러한 정신에 근거하여 이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러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촘스키의 논쟁은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도가 볼 땐.
어쨌든 지젝과 바디우는 영미계통의 철학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라 대륙 철학을 이어받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작품 역시도 상당히 관념론적인 게 있고, 그죠? 또 그런 것들을 헤겔이라든지 막스라든지 심지어 하이데거조차도 다양하게 해부되면서 분석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여 어쨌든 이들은 대륙 철학 전통을 잇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지젝과 프랑스 철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한 알랭 바디우. 바디우는 37년에 모로코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기가 철학자가 되는데, 사실은 바디우는 그 당시에 막스주의자였던 거죠. 사르트르라든지 그 당시에 젊었을 때부터 사회운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자였고, 68 운동을 통하여 알투세르와 갈라지면서 나름대로 70년대에는 마오쩌둥 주의자로 불리기도 했고, 나중에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그가 1988년도에 남긴 그의 형이상학의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레트르의 레벤느멍 존재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주의자에서 조금 물러나서 약간 좀 약간은 좀 덜 급진화된 그런 상태에서 썼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은 바디우는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렇게 홀대받는 플라톤주의를 이어가는 자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고, 또 나름대로의 주체 개념을 유일하게 되살리고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개념을 살리는 철학자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많지가 않은데, 니케르도 주체 담론을 어느 정도 살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를 타자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예도가 10개나 강좌를 해놨죠. 레비나스 역시도 주체를 살리는 자고, 지젝 역시도 예도가 요즘 강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주체, 티키슈 서브젝트라는 이런 개념을 통하여 주체를 살리고, 알랭 바디우 역시도 이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주체를 살리는 그런 독특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정치 철학 역시도 후대에 나온, 후대에는 그는 바울에 대한 글을 또 썼어. 예도가 이 강좌를 또 놓칠 수가 없겠죠.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지젝이 이걸 또, 요즘 예도가 강조하는 까다로운 주체에서 바디우의 이 바울의 개념을 또, 슬쩍 갖고 와가 까면서, 그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행복의 형이상학, 이런 책도 썼죠.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마니페스트, 라 필로조피라고 하는 철학을 위한 성명서, 철학을 위한 선언서,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죠. 이런 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윤리학, 그 다음에 꽁디시옹, 조건이라고 번역될 수도, 상태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조건들, 그 다음에 또 레티크, 윤리적인 것, 윤리학,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지적과 더불어 그들의 사상은 다르지만 공히 새로운 좌파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지적과 많은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도가 어쨌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이 존재와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 작품을 4편에 걸쳐서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좌를 끝낸 다음에 다시 예도가 지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한번 존재와 사건과 이라는 이 작품과 예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 사건, 독일어로 자인스 게셴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존재 사건은 바로 뭐예요? 하이데거의 개념이에요. 하이데거. 그러니까 바디우의 철학은 단순히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담론이 놓치고 있는 주체 개념을 되살리고, 또 플라톤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합리주의를 다시 되살리는 철학자지만, 독특하게도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비판했던 그러한 진리 담론을 그대로 전유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발은 포스트 모던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 여기에는 플라톤에 대한 공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자라 그래서 플라톤을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고 수정하여 플라톤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 한쪽 발은 포스트 모던의 모더니티 비판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독특한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그죠? 그래서 마치 하이데거의 세례를 받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대상성, 실체 개념이 변질되고 철학의 존재 개념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술 철학이 들어오게 되었던 이런 공로를 그는 마니페스트 부흘라 필로조피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러한 업적들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성, 실체로서의 존재 개념, 실체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근대성의 어떤 그 실제 개념을 니체랑 하이데거가 다 깨버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를 들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예도는 중심이 니체와 하이데거 중심을 통하여 프랑스 철학을 다루는 자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하이데거의 시를 통하여 그래서 그가 존재 사건을 시인들의 어떤 그 진리 담론으로 갖고 가고, 진리를 그러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 사건, 사건은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로서 뭔가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한테서는 이 진리, 존재 개념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시간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의 업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러한 예술 철학으로서 이러한 형이상학의 보편적 일자라든지 어떤 존재의 개념, 일자로서의 존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하이데거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업적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시 자기는 또 다른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철학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랭 바디우를 알라 그러면 존재와 사건이라는 이 작품을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정치 철학도 나오고 그의 주체 개념은 철저히
지적과 비슷하게, 저항하는, 자본주의적 랑그에 저항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바디우는 또한 락강과 들레즈로부터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체적 사유가 우회로를 통하여 또다시 나타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존재사건의 개념, 니체의 뭐죠? 생성의 존재론과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존재와 사건을 예도가 이제는 3-4차례에 걸쳐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존재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예도가 주체,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주체와 진리와 또 존재, 이 세 개의 개념으로 잡았던 것은, 존재와 사건은 이 세 개의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랑그에 저항하는 이 주체가 바로 그의 존재론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거부했던 진리라는 이 개념을 다시 살립니다. 이 독특한 베리떼의 개념, 이 진리라고, 바르하이트, 트루스, 영어로, 이 진리 개념이 바디유한테서 다시 살려지는데, 이것은 물론 사실 이 진리는 예도가 선악의 저편 1장, 요즘 벌써 이 1800 조회가 수가 1800 조회수가 됐어. 예도가 1차 자료 강좌 선악의 저편 첫 번째 서문에서 니체의 질문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니체 하이데거가 없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려질 수 없었다라는 이 예도의 진단은 바디유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 왜 비진리는 안 되는가? 선악의 저편, 그쪽에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나오잖아요. 예도가 그걸 철저하게 강좌를 열었어요. 1차 자료를 독일어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은 철저히 비진리를 진리라는 이름으로 억압했고, 진리는 언제나 보편적 진리로서, 헤겔한테서도 진리는 전체로 나타나잖아요. 이 진리는 이제는 하이데거한테서는 진리 사건이 됐고, 진리 사건이라는 건, 진리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하는 자와 해석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자와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랭 바디유한테서도 이 진리라는 이 개념, 이것은 플라톤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의 움직이지 않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누스의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그 베리떼, 바르하이트, 트루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 사건, 하이데거로부터 사건 개념을 빌려오죠. 독일어로 게셴, 에얼아이크니스인데 이것이 이제는 불어가 돼갖고 에벤느멍이 돼버리는 이 진리 사건, 사건 개념, 진리는 사건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도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3-4개의 1시간짜리 강좌,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좌에 걸쳐서 존재와 사건을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존재와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르크스주의의 주체 개념이 이 시대의 랑그에 저항하여 자본주의의 질서에 국가주의에 저항하여 어떻게 이 주체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 강좌를 끝냈잖아. 그런데 예도가 알랭 바디우의 주체 개념을 또 갖고 나온 거야. 그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그래서 예도가 또 바디우와 지적을 또, 대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도 갖겠고, 어쨌든 예도는, 바디우의 강좌는 오늘 처음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부터 4개 연속, 4개 연속으로, 강좌가 열려집니다. 존재와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존재와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 같지만, 전부 수정해버립니다. 단지 이 존재라는 개념은 움직이는 거고,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진리 담론이 있다라는 건 하이데거랑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그가 말하는 그 존재론은 다수성의 존재론으로서 거기에는 틈이 있고 공백이 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 존재의 균열이 있고 존재의 빈자리를 사유하려고 하는 거야. 알랭 바디우도 이 점에서 그가 주체와 진리와 그 다음에 모든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거부했던 이러한 캐캐묵은 담론들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그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 들어가는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존재론의 영역에서 공백이 있는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주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공백, 무,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의 유령과 엄청난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맨날 강좌에서 이야기했던 게 알랭 바디우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고대 철학에서부터 바디우는 일자와 다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일자와 다자, 다수성과 하나와 다수, 불어로 이 발음도 어려워. 소르본느 형님이 들으면 뭐라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이라 그래, 일자를. 그 다음에 다자를 물티플이라 그래요, 여러분. 물티플. 영어의 멀티 알죠? 멀티는 다양한이라고 하는 그리스랑 라틴어 계열에 속하는 단어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불어건 독일어건 다 원전이 다 라틴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틴어 그리스어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일자 존재의 문제는 언제나 일자의 문제였고 일자는 언제나 다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존재,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거는 여담이기도 하지만, 꽁디시옹과 이라는 그 작품에서, 철학사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철학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철학사를 잊어버려야 된다. 철학사에 의하여 철학 자체가 비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학이 철학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역사주의와 단절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철학의 역사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둘레즈의 해겔에 들러붙어서 둘레즈를 재해석하고 철학자들은 선배 철학자의 등다리에 들러붙어서 새로운 새끼를 낳는, 이거 뭐 동성연애에 비유한 거겠죠. 등다리에 들러붙다. 그거랑 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게 최소한 대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위대한 철학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체 역시도 그랬고, 위대한 철학은 언제나 선배 철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선배 철학자들이 없었으면 철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네 철학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내 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지 철학을 이야기를 해. 지 철학은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지 혼자 떠들어. 그런 철학이 어디 있어. 철학에는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철학 소가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고. 철학은 언제나 자기 선배 철학자들, 철학의 고전으로부터 재해석된 거라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들레지의 말이든 지적의 말이든 바디우의 말이든 철학의 역사주의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 철학의 담론을 앵무새처럼 씹으려서는 안 되고 고전으로부터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이 고전을 까는데, 그래 안 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 그 고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 텍스트가 없는 거야, 여러분. 다 고전으로부터 재해석을 통하여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물론 매트릭스는 고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디유 역시 그는 고대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시절부터 있었던 이 존재론의 캐캐묵은 철학이 다루었던 존재. 니체가 이미 질문했던 왜 비진리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인정하면서 진리 담론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위대성은 그 존재 개념을 사건의 존재 개념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존재 개념은 예술 철학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었다. 바디우가 이래 말하는데, 사실 저는 니체 전공자로서 가끔 지적과 바디우가 니체의 공헌을 빠뜨리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의 배후에 니체가 있어요, 여러분.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 담론을 그렇게 갖고 갔던 거는 니체가 왜 비진리는 안 되는가? 진리의 여백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비진리의 무의 공간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니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꽁디시옹이든 레티크든 바디유가 이런 철학사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철학을 위한 선언문에서는 마니페스트에서는 하이데거의 공헌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존재론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의 일자와 다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의 존재론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자는 언제나 다수로부터 나타나고 다수는 언제나 일자로부터 나타난다. 일자와 다자의 관계는 언제나 공속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부여되었다. 오케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프레젠타시옹, 여러분. 프레정스. 뭐예요? 현시라는 개념이 나타나. 현시. 그러니까 사실 현시되는 존재가 현시될 때는 모든 존재의 현시는 다자로서만 나타나. 그런데 이 다자를 표현할 때 일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자는 사건으로서의 존재로서는 일자는 불가능해요. 일자는 그냥 우리의 추상적 관념이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도단이야.
맞죠? 여러분, 언어, 여러분들 언어가 얼마나 보편성을 갖고 있어. 이건 다 이런 문제는 니체가 다 이야기했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존재라는 개념은 일자의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일자는 사실은 존재 사건적으로 볼 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존재라는 개념은 결코 일자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존재 사건을 볼 때는 일자는 없어요, 여러분. 일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저 나무의 존재, 예도의 존재, 그 다음에 저 다양한 집들의 존재, 이런 다양한 존재자들이 있잖아. 이 존재자들의 존재는 다 다양하게 다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로서 나타나는 현시되는 프레젠타시옹 되는 모든 현시되는 존재는 다자로서만 나타나는 물티플이야. 그런데 이 현시되는 존재를 현시된 존재로서 표현할 때는 그때에는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는 다수성의 다수가 나타나는 현시되는 그런 존재자들을 존재의 개념을 특정한 관점으로 집합적으로 묶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일자는 언제나 이러한 현시되는 사건들, 현시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존재들을 다수성으로서만 나타나는 이 존재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수성의 존재들을 하나로 묶을 때는 거기에는 언제나 관념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일자는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관념이 들어가야 돼.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자는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로 묶을 때 일어나는데 이것은 언제나 상황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티아시옹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안에서 다양한 현시되는 존재들을 상황 안에 묶으면 일자가 돼. 그러니까 일자는 실제로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게 특정 상황에 의미화를 부여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일자로 만드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디유, 그 다음에 데리다, 그 다음에 레비나스, 리케르, 리케흐, 그 다음에 또 푸코, 들레즈, 포스트 모던 철학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집단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로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 그러자. 그런데 사실 리케르나 개별 철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를 포스트 모던 철학자에 묶는 거를 개소리라 그럴 거라고.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이러면서 또 딴소리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 사건은 이렇게 묶여져서 상황을 부여해서 일관성으로 만드는 거를 일자라 그러는데, 이런 현실 세계에는 다수만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수만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의 존재들을 그냥 거기에 상황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을 그냥 일자로 취급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분류를 하고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그 분류를 할 때 범주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범주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범주에 따라서 언어를 통하여 개념화 작업을 해. 그러면 존재의 사건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의 존재는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류화가 되면은 그것은 언어적으로 개념화된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실제 사건을 언어적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상황을, 시티아시옹을 집어넣어서 그걸 일관성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일자야. 재밌죠? 이런 식으로 알랭 바디우는 나간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 사건을, 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꽁시스턴스. 그러니까 일관성을 부여해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 언어는 언제나 죽여야 개념이 될 수 있거든.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일자야. 그러니까 일자는 없는 거지만 별 수 없이 이 존재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서구 형이상학이 일자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게 일자는 없다는 거야. 바디우는 일자는 없고 언제나 이 존재론화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언어로 일관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일자인데, 그런데 바디우의 관심은 이 시티아시옹,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로 공통된 것으로 묶어진 그러한 일자로서의 존재 개념에는 관심이 없어. 그는 바디우의 관심은 순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순수 존재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존재야. 여러분들 바디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도의 강좌를 듣고 그 다양한 철학들을 섭렵해온 자는 강의가 상당히 쉽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예도의 강좌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바디우의 이 현대 철학 21세기에도 활동하는 철학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일자의 개념으로 화해질 수 없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순수 존재인데, 바디우의 관심은 이쪽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존재는 뭔가 하면은 비일관적, 여러분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거는. 비일관적 다수야, 여러분. 인공시스탕 때 물티플이야. 그러니까 일자로 화해지지 않는 거야. 일자로 만들어진 거는 환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의 다수성을 개념화 시킨다든지 상황에 묶어서 일관화시켜서 그 상황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일관성, 일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실은 현실적 존재는 이러한 일자라는 개념에 묶이지 않아. 그러니까 일자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 존재는 비일관적 다수야. 존재는 결코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요. 예도의 존재. 이건 하이데거한테서도 나타나요. 예도의 존재. 여러분, 존재는 하나가 아니야. 나무의 존재, 자동차의 존재. 여러분들, 있음이 있잖아. 전부 다 있음이 각각 달라. 그 있음은 하나로 딱 존재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는 없어. 실제 세계에는. 실제 세계 안에는 언제나 다수만이 있어. 맞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일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세계에 누구야, 누구?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다른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라는 개념은 다양한 존재의 다수성을 폭력을 가해서 상황을 집어넣어서 일관성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 하이데거 냄새 안 나요, 여러분? 하이데거는 한 번도 언급 안 하면서 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이데거가 존재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음. 현 존재의 장소로서의 거기. 베핀틀리카이트, 그 다음에 처해 있음. 내던져져 있음. 게보르펜하이트. 전부 다가 이 장소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장소의 개념. 이 상황화 시켜서 시티아시옹 안에서 개념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전부 다 그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자로 말하는, 이거는 그냥 관념이에요. 실제 세계엔 없어. 그래서 순수 존재로 찾아가는데, 이 순수 존재가 바로 뭐예요? 개념화되지 않는 진짜 존재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묶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비일관적 다수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비일관적 다수성이 바로 알랭 바디우의 존재론에서 매우 중요한 순수 존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순수 존재인 비일관적 다수는 결코 어떤 언어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다수성의 존재인데, 알랭 바디우의 존재론은 다수성을 옹호하는 존재론인데, 사건으로서의 존재는 다수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수성은 언어에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다수성은 순수 존재야. 그런데 그것은 일자라고 하는 언어적 개념 안에 붙잡힐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디우가 의존하는 게 바로 수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깐토르라든지 현대 수학자들, 깐토르하고 코헨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집합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수학의 개념을 다 거부하잖아. 후설도 처음에는 수학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생활 세계로 갔고, 니체는 애초부터 인간의 삶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학의 철학을 삶의 생철학으로 바꿔놓은 자가 니체고, 여러분, 헤겔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적으로 다 인식될 수, 오히려 칸트가 수학에 의존한 철학자. 그러니까 이런 거부된 모더니즘의 담론에서 수학으로 간다니까, 수학으로. 거기에서 이 순수 존재를 비일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우리의 감각 직관으로 표현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의미화될 수 없는 이 비일관적 다수성을 존재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는 수학의 집합에 의존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 집합은, 그러면서 수학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수학은 모든 감각적인 것들과 단절되어 있고 실체와 객관이라는 것과 단절되어 있으며, 순수를 표현하는 데에 가장 좋은 사유가 수학에 있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카르트랑 칸트랑 후설이, 초기 후설이
수학에 의존하여 순수라는 개념을 좋아했던 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집합 개념 안에는 뭐가 있어? 부분집합이 있어. 여러분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각각의 다른 집합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되는 집합이 있지. 그걸 뭐라 그래?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공집합은 언제나 부분집합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모든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어. 그러나 이 공집합은 언어로 표현해버리면은 뭐가 돼? 집합이 돼버리니까 공집합은 언제나 그냥 수학적인 표기로서 남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공집합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순수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순수 존재는 비일관적 다수성이고, 비일관적 다수성은 언제나 존재론 안에서 공집합으로서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으로서 작동한다는 거는 이 존재론이 표기할 수 없었던, 그죠? 그러한 존재론이 표기할 수 없었던 빈 공백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공백의 개념이 나타나, 여러분. 공백과 무의 개념인 거야, 여러분. 존재의 틈이 있어. 존재 사건은 언제나 틈을 만들어. 그래서 언어로 일자로 규정될 수 없어. 그래서 일자로 규정될 수 없이 순수 집합, 공집합으로 남아있는 지점이야. 이 지점은 언제나 주체가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얘도가 진리 개념과 주체는 단지 진리의 효과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알랭 바디유한테서. 그러니까 이러한 공집합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존재의 균열을 일으키는 공백의 장소야. 이것은 일자화될 수도 없고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자화된 자리에 빈 공백으로 있는 자리야. 빈 공백은 공집합이 차지하는 부분집합의 지점이야. 이것은 어떤 언어에 의해서도 결코 일자로 환원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일자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뭐죠? 공백으로서 남아있는, 공집합으로서 부분집합으로 남아있는 존재로서의 존재, 곧 현실적 존재, 사건으로서의 존재. 이 존재는 비일관적 다수인데, 이 다수는 어떤 언어에 의해서도 일자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기에 이 공백의 자리에 질서를 부여하고, 아주 독특한 개념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 이 공백의 자리에 질서를 부여하고 여기에다가 안정성을 부여해서, 이건 무질서의 영역이에요. 빈 공백의 영역이요, 매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존재 사건의 특정한 영역이야. 이것은 어떤 일관화에도 저항하고 거기에서 사건으로서 움직이는 영역이고, 존재의 어떤 무로서의 잠재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재태를 또 현실태로 만들어야만이 거기에는 이 존재 개념, 그러니까 이러한 빈 공백의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것으로도 개념화될 수 없고 일자화될 수 없는 이 영역을 또다시 개념화시키려고 하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질서를 부여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랭 바디유한테서 여러분 표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모든 일자는, 모든 존재는 다수인데, 이 다수는 언제나 구조와 상황을 통하여 구조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존재로서 나타나는 이 구조화를 뭐라 그러죠? 상황이라 그랬지. 이 상황을 통하여 다양한 존재들의 다수성은 일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포섭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순수 존재로서 남아있는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로서 나타나는 일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존재의 균열과 공백과 무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화는 철학에서 했던 거예요. 왜? 그 서구 형이상학이 이 구조화될 수 없는 최초로 나타나는 다수성의 존재를 일자라고 규정하기 위하여 언제나 이러한 다수성을 구조화시키고 상황화시켰다 그래. 이 첫 번째의 구조화가 바로 상황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뭐죠? 비일관적 다수, 비일관적 다수로서 집합론에서 공집합에 들어가고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그 존재론에는 포섭되지 않는 빈 공백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 순수 존재의 영역을 또다시 구조화해서 이것을 상황화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존재의 재현시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레프레젠타시옹이라 그래. 알랭 바디우가. 그래서 이러한 도저히 상황 안에서 맥락화되지 않는 순수 존재로서의 비일관적 다수성을 또다시 상황 안으로 재구조화를 통하여 상황 안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두 번째의 시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의 존재의 현시의 구조화를 두 번째에,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두 번째로 이 현실을 뭐죠? 존재의 현실을 두 번째로 재구조화 안에 담음으로써 이 일자화될 수 없는 비일관적 다수를 또다시 구조화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재현입니다. 다시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표상이라고 하는, 재현이라고 하는 레프레젠타시옹은 바로 다른 말로 상황의 상태라 그래. 에따들라 시티아시옹이라 그래. 이해가 돼요? 그게 상황의 상태라 그랬는데 불어로 독특하게 에따는 상태, 영어의 스테이트 생각하면 돼. 스테이트가 상태도 되고 뭐도 돼. 국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도저히 일자로 하늘 낼 수 없었던 이러한 비일관적 다수성을, 물티플을 또다시 재구조화 안에서, 상황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려는 그 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황의 상태라 그래. 이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봐봐. 이제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됐어.
내일 이제 2부를, 존재와 사건 2를 할 때에 여기에 연결해서 사건 개념하고 또 계속해서 주체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존재가 재현되는 상태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데 이 국가가 다시 상황화 안에서 재구조화 안에서 이러한 순수 존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 국가의 존재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언제나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는 결코 개인의 실존에 관심이 없어요. 국가는 언제나 집단 속에서의 개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비일관적 다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또다시 재현을 통하여 일자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국가의 폭력적 지배질서, 이것을 바로 알랭 바디우는 상황의 상태라 그래요. 에따 들라 시티아시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따, 이 상태, 상황 상태라 그러죠. 상황 상태, 이 상황 상태는 바로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디우의 주체가 태어나고 사건으로서의 주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바디우는 자기의 존재론을, 다수성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자기의 이 랑그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통제를 위하여 재상황화 안에서 레프레젠타시옹, 재현 안에서 관리하는 이 상황의 에따를 벗어나 있는 빈 공백의 여백, 존재론의 빈 공백에서 이러한 공백에서 주체가 태어나고 진리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마침내 알랭 바디우의 진리 개념과 사건 개념과 또한 저항하는 국가의 에따의 상황을 재조정하는, 관리하는 이런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바디우의 주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재밌죠?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알랭 바디우 강좌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예도는 내일 두 번째 저녁 내일 두 번째, 세 번째를 내일 할지 몰라요. 네 번째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의 바디우의 첫 강좌였습니다. 오세원 형님 너무 감사해요. 반가웠고 끝까지 들어주셨네. 몇 명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추스.